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차르코마리투스병, 줄여서 CMT라고 불리는 희귀 신경질환의 정밀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치료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제목처럼 현재 CMT 치료의 패러다임은 환자 맞춤형인 정밀 의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미 안정성이 검증된 기존 약물을 새롭게 활용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부터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최첨단 유전자 치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단순한 이론적 연구를 넘어 실험실의 결과물을 실제 임상 현장으로 연결하는 중개 연구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해 보려 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뉴런과 DNA 나성구조 이미지처럼 분자 유전학적 발견을 어떻게 약물학적 접근으로 연결하여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이번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가장 흔한 유전성 말초신경병증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역학적인 측면을 보실까요? 화면 오른쪽에 크게 적힌 숫자 2500분의 1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25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데요. 희귀 질환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배경 또한 매우 복잡해서 현재까지 무려 100개가 넘는 원인 유전자가 밝혀져 있을 정도로 높은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임상적인 표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환의 핵심은 진행성이고 길이 의존적인 신경퇴행입니다. 즉,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이 연결된 부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림에서 푸르게 표시된 부분처럼 손과 발 같은 원위부에서 근육 위축과 감각 소실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요족이라고 불리는 특징적인 발 모양의 변형, 즉 패스카부스가 나타나는 것이 이 질환을 진단하는 중요한 임상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CMT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진단 기준인 CMT1과 CMT2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밀한 치료 표적을 설정하기 위해 운동신경 전달 속도, 즉 MNCV 수치를 활용합니다. 화면 중앙에 보이는 초당 38m가 바로 그 기준점입니다. 먼저 왼쪽의 CMT1은 탈수초성 유형으로 신경을 감싸는 마디인 수초에 문제가 생겨 전달 속도가 초당 38m 미만으로 현저히 느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는 수초를 만드는 슈반세포가 주요 치료 표적이 되며 PMP22 유전자가 중복되어 발생하는 CMT1A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CMT2는 신경세포의 통로인 축삭 자체가 손상되는 축삭형입니다. 전달 속도는 초당 38m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지만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축삭 내부가 변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축삭을 보호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며 MFN2 유전 변이에 의한 CMT2A가 대표적인 유전형입니다. 결론적으로 환자가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치료의 타깃이 슈반세포인지 혹은 축삭인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진단 프레임워크는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치료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의 핵심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쳤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직접 치료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과거의 치료 방식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대중요법, 즉 서포티브 케어에 집중했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통증을 관리하는 것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억제하고 환자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수준에 머물렀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물 재창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기존 약물을 새로운 질병 치료에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슬라이드 하단에 적힌 것처럼 이미 검증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임상 진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미래는 정밀 분자 치료의 시대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ASO처럼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맞춘 정밀 의료를 통해 질병의 근본 원인을 타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결국 현대의학은 단순히 아픈 곳을 달려는 보조적 역할에서 질병의 뿌리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치료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전략인 시스템 생물학적 복합요법 PXT300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치료제는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바클로펜, 날트렉손, 그리고 소르비톨이라는 세 가지 성분을 저용량으로 배합한 고정용량 복합제입니다. PXT3003의 핵심 원리는 이 세 가지 약물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CMT1A의 근본적인 원인인 PMP22 유전자의 과발현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각 성분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PMP22 프로모터에 작용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신경 손상을 막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프리미어 임상 3상에서는 위약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1차 평가 지표인 ONLS 점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명확히 증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진행된 장기 추적 관찰 데이터에서는 질환의 진행을 유의미하게 지연시키고 우수한 안정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비록 임상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시스템 생물학적 접근을 통해 질병의 근본 원인을 타겟팅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인 대사경로 차단 및 정밀 표적 치료제 고보레스텟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중앙의 대사경로를 보시면 포도당이 소르비톨을 거쳐 과당으로 변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고보레스텟은 알도스 환원효소 억제제로서 포도당이 소르비톨로 전환되는 단계를 직접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체내의 소르비톨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것을 막고 세포 독성을 낮추는 원리입니다. 이 치료제의 주요 타겟은 SORD 결핍증입니다. SORD 결핍증은 희귀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병, 즉 CMT 중에서도 가장 흔한 열성 유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인스파이어 임상 2, 3상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약물 투여 후 혈중 소르비톨 농도가 약 52%나 감소했으며 환자들의 보행 속도가 실제로 빨라지는 등 유의미한 기능적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 신약 허가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현재 신속 승인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제안하는 천연물 유래 신경보호제 EGCG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GCG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녹차에서 추출한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뇌세포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산화 반응입니다. EGCG는 NRF2를 활성화하여 세포 내 유해한 활성산소인 ROS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응집 억제입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접힘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신경염증 완화입니다. 우리 몸의 대표적인 염증 유발 인자인 IL6와 TNF-알파의 생성을 억제하여 뇌조직의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세포 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자가포식 작용을 촉진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돕습니다. 정리하자면 EGCG는 단순히 한 가지 경로가 아니라 다각적인 방어 체계를 통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매우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GCG의 실제 임상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CMT2 환자 대상의 연구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2021년 발렌시아 연구진이 진행한 4개월간의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대표적인 염증 지표인 IL6 수치가 베이스라인 대비 4개월 후에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보행속도 그래프에서는 10m 보행검사 결과가 4개월 만에 크게 향상된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 실험에서는 환자들에게 매일 800mg의 이즈시즈를 투여함과 동시에 지중해식 식단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보행 속도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손의 기민성을 측정하는 9HPT 검사와 악력 수치에서도 유의미한 기능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생화학적 분석을 통해서도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몸속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감소하고 대신 항산화 효소인 PON1 수치는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즈시즈가 CMT2 환자의 신체적 기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 환경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즈시즈가 가진 한계와 안전성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사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다양한 효능을 확인했지만 실제 활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의 약동학적 한계를 보시면 이지시즈는 생체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을 통해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대사 과정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이 때문에 체내에서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내는 유효 농도를 유지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오른쪽의 안전성 경고를 보시면 고용량의 이지시즈를 섭취하거나 특히 공복 상태에서 복용할 경우 간 독성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FDA에서는 이지시즈 관련 제품을 섭취할 때 주기적으로 간 수치를 모니터링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지시즈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체 이용률의 한계와 잠재적인 간 독성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중계 연구에서 아주 유명하면서도 뼈아픈 사례 중 하나인 비타민C의 역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 연구란 기초과학의 성과를 실제 임상으로 연결하는 과정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왼쪽을 보시면 2004년에 진행된 형질 전환 마우스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당시 연구에서는 비타민C를 투여했을 때 PMP22의 발현이 억제되고 신경의 수초화가 개선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험 동물 모델에서는 완벽한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고무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대규모 인간 임상시험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른쪽의 사람 아이콘 옆에 커다란 X 표시가 보이시죠?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환자들에게 고용량의 비타민C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인 유용성을 입증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결국 마우스에게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 실험의 성공이 실제 임상 효능으로 이어지지 않는 괴리 현상은 우리가 중계 연구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임상시험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인 종간 약동학, 즉 PK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인간의 경구 투여량에 따른 혈장 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여량이 약 100mg에 도달하면 그래프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평행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몸속에 있는 SVCT라는 수송체가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물질을 합성할 수 없는 데다가 특정 수송체에 의존해 농도를 조절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양, 예를 들어 4g 이상의 고용량을 섭취하더라도 체내 농도가 무한정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마우스와 같은 실험 모델에서 얻은 데이터가 인간의 복잡한 생물학적 반응을 완벽하게 대변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험 동물의 결과만 믿고 임상에 뛰어들 때 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이 그래프를 통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약물 감시, 즉 파마코비질런스의 핵심 영역인 신경독성 위험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환자군에게는 일반적인 치료제가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위험약물인 빈크리스틴입니다. 백혈병 치료 등에 널리 쓰이는 항암제지만 미세소간 형성을 저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경계 취약 환자에게 투여될 경우 치명적인 마비를 유발할 수 있어 절대 금기 사항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파클리탁셀입니다. 역시 항암제로 자주 사용되지만 특정 유전형인 CMT2A를 가진 환자들에게는 축삭 손상을 급격히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자의 유전적 요인에 따라 약물이 예상치 못한 신경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메디컬 얼럿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약물이 환자의 상태나 유전적 특성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신경독성 위험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새로운 치료 기전인 NMD670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MD670은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접합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모식도를 보시면 신경 말단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 근육세포의 수용체에 전달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MD670의 핵심 타겟은 바로 골격근에 위치한 CLC1 염화이온 채널입니다. NMD670은 이 CLC1 채널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화이온 채널이 억제되면 근육세포의 막전이 변화가 더 쉽게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근육세포의 흥분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그림 하단의 화살표처럼 약했던 신경신호를 강력한 시그널 버스트로 증폭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전을 통해 환자가 겪는 근력 약화와 피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 치료제의 최종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 전략은 정량적 바이오마커와 유전자 치료입니다. 먼저 왼쪽의 차세대 바이오마커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질병의 진행을 판단할 때 다소 주관적인 기준이 개입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다 정밀한 데이터가 중심이 됩니다. MRI를 통해 근육 내 지방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질병의 진행 정도를 수치화하여 포착할 수 있고 혈액 내에 존재하는 신경 필라멘트 경세, 즉 NFL 수치를 확인해 신경 손상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밀 진단과 더불어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야가 바로 유전자 치료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로 알려진 크리스퍼-카스9 기술을 활용해 MFN2 변이 대립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교정하거나 안티센스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 즉 ASO 기술을 통해 과도하게 생성된 PMP22 유전자를 억제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미래의 치료 전략은 이처럼 바이오마커를 통해 병의 상태를 정확히 읽어내고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정밀 의료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된다면 환자들에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밀 의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마주한 도전과 과제들입니다. 먼저, 의료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형에 맞춘 정밀 치료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물 재창출의 중요성입니다.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기존 약물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치료제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질병의 기전을 명확히 규명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물 모델과 인간의 약동학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보다 정교하고 엄격한 임상 설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유전자 치료가 완전히 상용화되어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현재 시행되는 약물 요법과 철저한 안전성 관리가 환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